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렵던 시절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 가서 낡은 책을 구해 읽곤 했었죠. 높다랗게 쌓인 책더미 속에 책방 주인이 용케도 그 원하는 책을 꺼내주곤 했는데 책장을 넘기다 보면은 그 책을 먼저 읽었던 사람들의 흔적도 남아 있어서 또 다른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젊은이들 크고 두터운 책 마다하지 않고 용돈 절약해서 사들고 다니던 시절. 그런데요, 이제는 헌책방 거리도 대학가의 서점가도 사라져가고 있고요. 새 책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마저 사라지고 있네요. 책방, 서점, 책만 사는 곳이 아니었죠. 정신과 문화가 교류되는 그런 곳이고요. 시대정신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공간이 바로 책방인데, 책방에서 책을 고르는 이웃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그런 이웃들이 편안히 다가갈 작은 서점들이 더 많아질 수는 없을까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한길사의 김원호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원호 한길사 대표는 1945년에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신문학과와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68년부터 동아일보 기자로 활약했지만 자유언론 수호 실천 운동에 나서면서 1975년에 해직됩니다. 이듬해인 1976년에 출판사 한길사를 만들어 지난 43년 동안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3천여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한길 역사 강좌와 한길 역사 기행, 한길 사회과학 강좌 등 민족의 역사와 국토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우리 현실을 인식하는 작업을 했고요. 출판 문화의 신장을 위해 1998년엔 한국출판인 회의를 창설합니다. 2005년부터는 중국과 일본, 대만과 홍콩의 인문학 출판인들과 함께 동아시아 출판인 회의를 조직해 동아시아 차원의 출판운동과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원호 대표는 1980년대 후반엔 파주 출판도시 건설에 참여했고요. 1990년대 중반부턴 예술인마을 헤이리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입니다. 파주 예술마을 헤이리의 이사장과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책축제인 파주 북소리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 책의 탄생, 책의 공화국에서 등 10여 권의 책을 쓴 저자기도 합니다. 최근엔 중국에서 지난 2016년에 펴낸 세계서점 기행의 중국어판을 출간했는데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옥관 문화훈장 등을 수상한 김원호 대표는 지금도 한 권의 책을 탄생시키는 긍지와 보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한길사 김원호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파주 출판도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거기는 일단 완성된 거죠? 지금 1단계 끝나고 2단계도 거의 끝났어. 뭐 일부만 이제 완성되면은 뭐 거의 완성됐다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다른 나라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인류 역사상 없었던 현상이고 인류 역사상. 그리고 지금 전 세계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출판사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이제 그 재책사 인쇄소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부 영화사도 이제 2단계 들어오고 해서 한 300개 정도?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예. 또 그냥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들어와 있는 출판사도 있고 예. 그래서 많습니다. 출판, 재책, 인쇄, 뭐 그다음에 영화, 문화 콘텐츠. 뭐 이제 영화관도 거기 있죠 또. 그렇죠. 예. 네.
처음에 이게 어떻게 구상이 시작된 겁니까? 그게 1980년대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같이 이른바 단행본 출판사들이 모여서 이제 뭐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어려움을 서로 이제 걱정도 하고 때로는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자꾸 이제 그 뭐 출판인들을 무슨 잡아가기도 하고 또 무슨 책을 이제 못 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좀 큰 어떤 차원에서 그 책의 유토피아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정말로 책이라는 것이 한 국가 사회뿐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어떤 번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책이 있음으로써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늘 책과 독서는 한 사회 발전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제 뭐 이제 강남으로 뭐 저기 뭐 이 경기도 광주로 온갖 군데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자유로 변해 그게 이제 그 본래는 그게 자유로가 1980년대 후반에 대홍수로 이제 그게 범람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이제 뚝 겸 길이거든요. 뚝 겸 길. 지금은 이제 그게 77번 국도라 그래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해안으로 남해안 서해안으로 해서 이제 자유로 해서 이제 이 개성 신의주까지 가는 그 길을 77번 국도라 그래요. 그 연변에 이제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주에서 땅을 내줬나요? 어떻게? 아니 그렇죠. 그건 저 출판 도시는 스스로 우리가 정부에 얘기해서 땅을 이제 큰 땅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민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의미의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출발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건 맞는데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 없이. 우리가 우리가 땅을 사서 우리가 집을 돈을 내서 우리가 지었으니까요. 땅까지 직접 산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주면은 안 되지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 많이들 찾아오시죠?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2002년에 이사를 갔어요. 그쪽에 서울에서. 근데 이제 출판사로서는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시작은 논의는 1980년대 말부터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뭐 이제 땅을 만들고 토지를 만들고 그걸 또 이제 디자인을 하고 해서 한 10년 걸려서 건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점에서 한국 뭐 이제 출판 문화 산업 차원뿐 아니라 이제 한국 건축사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어떤 이제 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유명한 건축가들이 그 출판사 나름대로 한국의 그렇죠. 이제 젊고 잘 디자인이 좋은 건축가들 우리가 모아서 하고 때로는 외국 건축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명소가 많잖아요. 제일 명소가 지혜숲 아닙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출판 도시는 책을 만드는 이제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각 사옥에 들어가서 책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1년에 여러 차례의 어떤 축제든지 책 축제든지 또는 무슨 뭐 인문학 축제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 출판 문화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1층에 본래는 비어 있었던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도서관 비슷한 형식인데 저는 그래서 그 도서관이 아니고 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지혜의 숲이라는 공간을 한 6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한 5년, 6년 됐네요. 전 몇 번 가봤는데요. 천장이 어마어마하게 높던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책을 보존하는 기능도 해주고 그래서 한 30만 권을 꽂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이제 책을 볼 수 있고 어떤 공간은 24시간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라는 것은 본래 공유하는 개념이죠. 지식을 누구 혼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30만 권은 출판사에서 다 기증받은 겁니까? 출판사에서도 기증을 했고 또 은퇴한 교수들 또는 현직 교수들이 이제 책이 너무 넘쳐나니까 그 교수님들 이름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다 새겨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장서 기증된 거. 그렇죠.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저 책을 공유하자 같이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책의 놀이터이기도 하죠. 그 속에 와서 책과 함께 노는 것이죠. 아이들도 책과 함께 놀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찾아오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죠. 주말 같은 데는 수천 명씩 옵니다. 수천 명이 그 높은 서가
막 아무데나 올라가서 자기 읽고 싶은 책 뭐 읽고. 책이 하도 많기 때문에 네. 그 손 밑에 것만 하더라도 수만 권씩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 위에 거는 거 뭐 빼지 않더라도 그리고 약간은 이제 보존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죠. 네, 예. 네. 그런 아이디어들 다 어디서 나오세요? 그런 거 만들자 이런 거. 그것도 한 권의 책을 만들듯이 제가 아하. 했는데 제 숲은 제가 어쨌든 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책의 놀이터 같은 걸 만들어 보자.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출판도시 문화재단을 시작하면서 이걸 공간을 책 있는 공간을 만들자. 네, 네. 책과 함께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손잡고 와서 뭐 떠들면서 책과 함께 놀다가 그냥 가는 것이죠. 네, 네. 이 출판 도시 안에는 와서 하루씩 묵고 가는 게스트 하우스도 있다면서요? 거기에 호텔이 있는데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제 그 서울교육청이든지 또는 뭐 지방 이런 데하고도 이제 제휴해서 그 북스테이, 템플스테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스테이? 예, 절에서 이제 잠자면서 네, 이제 그걸 네. 이제 그 성찰하고 그러는데 와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가끔 우리가 만들고 또 바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오기도 해요. 예, 예. 와서 함께 한 100여 명이 와서 1박 2일로 계속 책만 갖고 노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같이 읽고 또 토론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되고 또 책과 친구가 될 뿐 아니라 거기 함께 왔던 친구들하고 정말 또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제 전문가가 와서 강연도 해주고 네, 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고급스러운 놀이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호이징가가 그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지만은 어쨌든 책은 정말로 가장 품격 높은 네. 그리고 가장 편리한 놀이 네. 기구예요. 예, 예.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는 어떤 유토피아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것이 좋아가지고 지방으로도 번져가고 또 이제 좋은 인테리어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경계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파주 출판 도시 비슷한 곳들이 지방에도 또 생깁니까? 출판 도시가 아니라 이제 그 지혜숲 같은 방식은 많이 지금 지혜숲 같은 방식이 예. 지금 세종시에서 하나 저희가 주관해서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세종 지혜숲이죠. 그렇군요. 예. 전국에 또 도시마다 책 읽는 운동 펼치는 도시들도 꽤 생겼어요.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통해서 독서 운동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책 읽는 대한민국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인데 지혜숲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 권독사라고 책을 권유해주는 어떤 봉사 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권독사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권한다는 뜻이죠. 네, 권독사. 예, 권독사. 예. 근데 그분들도 지금 보람을 갖고 또 같이 자기들도 책 읽는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분들에게는 그냥 정말로 식대 정도밖에 주지 않아요. 네. 이런 것이 지방으로도 퍼져나가고 또 이게 또 결국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하고도 연결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도서관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 민간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공간을 보고 이런데 지금 책을 도서관에 줘도 다 받아내지를 못해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러나 버릴 수가 없잖아요. 다 헌책도 정말로 그 엄청난 중요한 지식과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함께 보자. 그렇게 만약에 이제 거기에 만약 A라는 교수의 책이 이제 5천 권 꽂혀 있으면 A라는 이를테면 어떤 전공을 하는 A라는 그 교수의 학자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읽었던 책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유익한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직접 책을 쓰시는 저자이기도 하신데 특히 지난 2016년에 펴내신 세계 서점 기행. 저는 뭐 책을 썼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은 딴 사람이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알려서 책의 어떤 그 중요성, 책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알릴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책을 좀 여러 권 냈는데 이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온라인에 전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서점들이 자꾸 사라져요. 서점이 굉장히 지금 사라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서점이 사라지는 동시에 또 그것의 문제점을 사람들은 빨리 일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서점을 걱정하면서 또 서점을 새로 열기도 하죠. 동네 책방 운동도 또 요즘 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동네에 독립 서점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사실은 힘들 겁니다. 어려워요. 책은 정말로 누구나 해보고 싶은 로망인데 책방은 이제 그 이야기를 전 세계 서점 명문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취재를 해서 저는 그 책을 무슨 그 책방을 가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가이드한다 그러니까 독서를 가이드해주는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서점이 다시 좀 일어서게 할 수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는 모두 몇 개 나라에 몇 개 서점 정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한 22개의 서점들인데 유럽 6개인가 중국에 6개 미국에 4개 뭐 일본에 2개 이런 식으로 대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서점이 하는 일들 그 행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그렇죠. 정말 서점은 도서관보다 더 열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도서관은 그래도 책을 보존하고 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거기 사갈 수 없잖아요. 못 사가죠. 서점에는 그냥 마음에 들면 그대로 자기가 구입해서 집에 가서 읽을 수 있으니까. 한 트럭을 사가도 되죠. 그런 독자가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도 뭐 책이라는 책은 갖고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경험 아닙니까? 그 22곳 서점들 뭐 세계 각지를 다니시면서 보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할까요? 그 서점? 나름대로 어제 말씀하셨나요? 우리나라 국민 1년에 5권인가? 성인 평균 8권. 8권이라고. 근데 4분의 1은 한 권도 안 읽는데. 저는 그게 가장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노르웨이가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트랜스모 서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트랜스모라고 그래요. 트랜스모. 그런데 이제 거기 노르웨이는 1년에 17권을 읽는다고 그래요. 국민 전체가. 평균. 국민 전체가. 아예 어른 할 것 없이. 성인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머니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아주 어린애를 빼면은 20권, 30권 되겠죠. 그렇겠죠.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문학이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역시 책을 읽는 어떤 국가 사회가 좋은 문학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거기 그 서점이 뭐 특별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어려움에 처하면은 시민들이 독자들이 나서서 그걸 도와줘요. 그리고 어느 재단에서도 도와줘요. 우리 서점 요즘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 트랜스모 서점은 오슬로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뿐 아니라 중국에도 서점이 어려우면은 시민들이 달려들어서 돈을 대주고 거기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캠페인을 벌려주고. 그러니까 그게 서점 한 국가사회에 좋은 서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국가사회의 어떤 문화적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요. 그냥 책을 사가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그런 데는 1년에 몇백 개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거의 매일 있어요. 교양 강좌 교양 강좌, 저자의 대화, 독자의 대화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같은 데는 보니까 그 섹스 앤드 컴퍼니라는 그 서점은 행사를 하면은 시민들이 그날 먹을 걸 갖고 와요. 그 와인 한 병, 무슨 샌드위치 하나, 과일 몇 개 이래서 함께 갖다 놓고 토론하는 것이죠. 그게 십시일반한다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시민들의 어떤 건강한 참여, 지혜로운 참여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 국가 사회의 지성을 만들고 그 지성이 더 좋은 책을 만들고 또 좋은 책을 읽게 되고 선순환 구조라 그럴까요? 참 오슬로 시민의 자존심이 서점에 달려 있다. 그거 처음에 우리 서울 시민의 자존심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서울시를 어떻게 예를 들어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서울이고 우리 모두의 정말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건데 골목마다 거리마다 책방들이
있으면은 그 거리가 달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런던에 돈트 서점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서점이 있으니까 그 거리가 명문 거리로 예. 명품 거리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 패션만 있다고 해서 명품이 아닙니다. 지적 어떤 예술적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이 곳곳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는 좀 그렇게 만들 수 없을까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 없으십니까? 책 읽기 운동? 책 읽기 운동. 저는 서점이 이게 개인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서관처럼 퍼블릭 스페이스거든요. 그게 중국 같은 데서는 서점을 이제 어려운 곳에서 서점을 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든지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줘요. 아, 서점에 돈을 대줘요? 돈을 대줘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냉방, 난방을 다 해놔요. 예. 그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저는 중국이 언제부터 그런 걸 시작했어요? 중국은 지금 전민열독 운동이라 해서 전민열독. 전 국민이 읽는 어떤 독서 운동을 책을 지금 책을 읽자 하는데 특히 시진핑 같은 어떤 지도자가 앞장서서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큰 서점 체인을 갖고 있는 서점은 작년에 100개의 서점을 열었대요. 허허.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도 굉장하지만은 예. 다시 책방 여는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범사회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 정부는 왜 그렇게? 이 정도 살기가 됐으면은 중국은 역시 문자의 나라죠. 예. 그림의 나라죠. 예. 그다음에 독서의 나라입니다. 예. 옛날부터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책을 만든 그랬죠.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은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 된다. 책을 읽어야 더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아마 지도청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걸 하자고 그러는가 봐요. 저는 가을이 됐으니까 책을 읽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년 내내 읽어야죠. 1년 내내 읽어. 그러니까 이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책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은 책을 구입을 또 해야 돼요. 또 도서관에 비치해놔야 돼요. 그렇죠. 중국이 서점에까지 직접 그렇게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걸 보면 도서관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 선전이라고 그 홍콩 옆에 있는 도시가 있죠. 예. 거기에 제가 가봤는데 그건 도시가 전체적으로 책 읽는 도시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선전이 이제 이렇게 발전되기는 얼마 안 됐거든요. 옛날에는 아주 작은 곳이었죠. 산업단지로 커갔던 거기는 디자인 도시로 자기들이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 중앙도서관에 가보니 중앙도서관의 장서뿐 아니라 그 컨테이너 같은 생긴 어떤 그런 것을 곳곳에 놔둬서 카드를 누르면은 네. 책이 주르륵 쏟아져요. 자기가 볼 수 있는 책들이. 한 번에 10권까지 빌려줘요. 또 다시 또 10권을 더 빌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인문 굴기 운동이 정말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리고 24시간 하는 서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24시간 하는 서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24시간 하는 서점은 시정부에서 돈을 대줘요. 지원해준다. 지원해줘요. 네. 예. 도서관, 서점, 인민굴기. 인문굴기. 그렇죠. 전민열독이라는. 전민열독이라는. 중국 정도 지금 요 정도 우리 살게 됐으니 더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다시 책 읽기로 간다. 품격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창조적인 어떤 이제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우려면 우리도 정부 지자체들이 나서서 도서관 서점에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도서관은 많이 짓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버드 대학 1년 책 구입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전체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럼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국가가 이 정말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끄럽네요. 부끄럽죠. 도서관만 지어서는 안 돼요. 예. 그 아까 노르웨이는 웬만한 책 도서관에 다 사줘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책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출판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마 본능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무슨 이 몇십 프로 올렸다 이렇게 돼요.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도서관 예산 이런 것들은 저는 한 20배, 30배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세계 10등의 경제 대국의 어떤 그 격에 맞는 어떤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전국의 공공도서관 한 3,000권만 책들을 사준다고 하면 웬만한 책 다 나올 수 있죠. 3,000권 아니라 저는 1,000권만 사주면은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정부에서도 일자리가 참 관심사고 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예. 일자리의 어떤 한 방법으로 서점 같은 데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서점에 파견을 시키고 거기를 돈을 주는 거죠. 조금 지원해 주죠. 공공일자리로. 공공일자리로. 예. 저는 자꾸 그 일자리 그러는데 책에 연관되는 출판에 연관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5천억 원치 정도의 책을 금년에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하리라고 봅니다. 맞아요. 인쇄되죠. 예. 종이 팔리죠. 재책이 되죠. 서점이 더 좋아지죠. 출판사 되죠. 출판사 되죠. 그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그 책들을 직접 집필하는 분들 또 그리고 되죠. 저술가들이 늘어나요. 네. 책방이라는 것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방에 돈을 좀 대주고 그리고 인테리어 좀 해주고 네. 옛날에 담배 가게가 곳곳에 있듯이 그런 마크를 붙여서 그러면 그 동네가 달라져. 지금 우리 아파트로 하니까 물론 지금 그런 걸 만들기는 합니다. 사랑방이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책방이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김원호 대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저 순화동에 저희가 한동안 있었는데 네. 그게 순화동천이라는 제가 그게 일단 복합 공간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만든 책들을 거기 다 전시해놨어요. 전시하는 특별한 책방이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고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책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거기 일부 전시를 해뒀고 그다음에 공간들이 이제 뭐 인문학 강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제대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랬어요. 공무원들 만나면은 우리 곧 문 닫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순화동에만 있을 게 아니라 곳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화동천 같은 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저는 다른 데도 이렇게 펼쳐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음악회도 하고 그렇죠. 어떤 그런 차원으로 문화사랑방 그렇죠. 문화예술 사랑방 같은 것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들. 네. 그런 공간이 전국으로 좀 널리 퍼져나가기를 함께 좀 바라겠습니다. 한길사의 김원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